강원도 춘천 소양호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 위의 집에서 74세 김정수는 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을 뜹니다. 40년간 중학교 국어교사로 일했던 그는 퇴직한 지 9년이 지난 지금도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소양호의 아침 풍경은 정수에게 매일 새로운 감동을 선사합니다. 물 한 개가 피어오르는 호수를 바라보며 그는 자신의 74년 인생을 조용히 되돌아봅니다. 참 길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한순간이었구나. 정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따뜻한 차 한 잔을 우립니다.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들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젊은 시절 부산에서 찍은 가족 사진, 서울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시절의 졸업 사진들, 그리고 자녀들이 성장하는 모습들. 각각의 사진마다 수많은 이야기와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야 보이는 것들이 참 많구나. 정수는 사진 속 젊은 자신을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짓습니다. 40년간 수천 명의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정수는 늘 인생의 선배로서 조언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인생을 제대로 들여다본 것은 퇴직 후였습니다. 바쁘게 살아가느라 놓친 것들, 후회되는 선택들, 그리고 이제야 깨닫게 된 소중한 진실들이 하나둘씩 마음속에서 떠올랐습니다. 아내 영희는 아직 잠들어 있습니다. 45년간 함께 살아온 동반자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정수는 감사함을 느낍니다. 함께 늙어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서재로 향한 정수는 오래된 일기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틈틈이 써온 일기들은 그의 인생 여정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20대의 패기 넘치는 글들, 30대의 치열했던 고민들, 40대와 50대의 현실적인 걱정들, 각 시대마다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지금 보니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젊을 때는 성공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정수는 30대 때 쓴 일기를 읽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시절 정수는 승진과 인정받기에만 몰두했습니다. 더 좋은 학교로 이직하고 더 높은 직책을 맡고 더 많은 월급을 받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쳤습니다. 가족과의 시간, 친구들과의 우정, 자신의 건강, 그리고 무엇보다 하루하루의 소소한 행복들. 이 모든 것들은 성공이라는 이름 뒤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50대가 되어서야 정수는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존경받는 선생님이 되었지만 정작 집에서는 아이들과 대화가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성공했지만 개인적으로는 공허함을 느끼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60대에 들어서면서 정수의 가치관은 더욱 변화했습니다. 건강을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달았고 부모님을 떠나보낸 후에야 효도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면서 인간관계의 소중함도 새롭게 느꼈습니다. 70대가 된 지금 정수는 마침내 인생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욕심과 조급함이 사라진 자리에 평온함과 지혜가 찾아왔습니다. 이제야 진짜 인생이 뭔지 알 것 같아 정수는 일기장을 덮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창밖에서는 해가 완전히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소양호의 물결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며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이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74년 동안 살아오면서 때다른 진실들을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싶다. 특히 아직 인생의 한복판을 달리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정수는 천천히 메모지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평생에 걸쳐 깨달은 인생의 진실들을 하나씩 적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1점 말하지 않은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 2점 부모의 시간은 생각보다 짧다. 3점 건강은 모든 것의 기초다. 4점 진짜 친구는 위기에 드러난다. 5점 자녀는 독립적인 존재다. 6점 실패는
새로운 기회의 문이다. 7점 용서는 자신을 위한 선택이다. 8점 작은 일상이 큰 행복을 만든다. 9점 부부는 서로의 거울이다. 10점 현재가 가장 소중한 시간이다. 10가지 진실을 모두 적고 나서 정수는 잠시 멈춰서서 각각의 항목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모든 진실 뒤에는 그만의 이야기와 때다름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싶어. 내가 겪은 실수를 다른 사람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정수는 메모지를 소중히 접어서 가슴에 품었습니다. 오늘부터 이 10가지 진실에 대한 자신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정리해 보기로 했습니다. 74년의 인생이 그에게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지혜들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것. 그것이 인생의 마지막 과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서재 안으로 비춰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고 정수의 이야기도 이제 막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정수는 첫 번째 진실을 적으며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그리움을 느꼈습니다. 50년 전 그가 24살이던 시절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1974년 봄 부산대학교 국어교육과 4학년이던 정수는 도서관에서 한 여학생을 만났습니다. 영문학과 3학년인 박미선이었습니다. 단발머리에 하얀 블라우스를 입은 그녀는 셰익스피어 원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 부분의 뜻을 아시나요? 미선이 정수에게 조심스럽게 물어왔습니다. 정수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맑은 목소리와 진지한 눈빛에 단번에 매료되었습니다. 아, 이 부분은 정수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날부터 둘은 자주 도서관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공부를 핑계로 시작된 만남이었지만 점점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정수 선배,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미선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이런 날에는 바닷가라도 걸어보고 싶어지네요. 정수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바다를 정말 좋아해요. 미선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들은 함께 해운대 백사장을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고 파도가 리듬감 있게 밀려왔습니다. 정수는 미선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선 씨, 저는 정수가 입을 열려고 했지만 망설였습니다. 네? 미선이 궁금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오늘이 참 좋네요. 정수는 결국 진짜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 석 달 동안 정수와 미선은 거의 매일 만났습니다. 도서관에서, 학교 카페테리아에서, 때로는 바닷가에서. 둘 사이의 감정은 날이 갈수록 깊어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끝내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좀 더 확실해지면, 졸업하고 나서 늘 핑계를 만들어가며 그 순간을 미뤘습니다. 여름방학이 시작되었을 때 미선이 갑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수 선배, 저 서울로 전학하기로 했어요. 정수는 청천벽력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왜요? 아버지가 서울로 발령받으셔서요. 가족 모두 이사해야 해요. 미선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언제요? 정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음 주에요. 2학기부터는 서울의 대학교에 다니게 될 것 같아요.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미선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었는지를. 마지막 만남의 날, 부산역에서 정수는 미선을 배웅했습니다. 서울에서도 건강하게 지내요. 정수가 말했습니다. 선배도 건강하세요. 그리고 미선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편지 주고받아요. 네, 꼭 그러죠. 정수가 대답했습니다. 기차가 떠나는 순간까지 정수는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그냥 잘 지내세요라는 인사말만 남겼습니다.
미선이 떠난 후 정수는 매주 편지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 편지 어디에도 사랑한다는 말은 적지 못했습니다. 그저 안부를 묻고 근황을 전하는 내용뿐이었습니다. 몇 달 후 미선으로부터 짧은 편지가 왔습니다. 선배, 저 결혼하기로 했어요. 서울에서 만난 좋은 분이 있어서 선배도 좋은 인연 만나시길 바라요. 정수는 그 편지를 받고 며칠 동안 멍하니 지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사랑을 표현하지 않는 동안 미선은 다른 사람을 만났다는 것을. 내가 바보였구나.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모르는 거잖아. 정수는 자책했습니다. 그 후 정수도 선을 통해 지금의 아내 영희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영희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고 정수도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미선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20년 후 우연한 기회에 정수는 미선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용기를 냈더라면. 정수는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또 다른 20년이 흘렀습니다. 정수가 60세가 되던 해 대학 동창회에서 미선을 다시 만났습니다. 흰머리가 섞인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정수 선배, 정말 오랜만이에요. 미선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미선 씨도 그대로시네요. 정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오랜만에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가족 이야기, 지난 세월의 이야기들. 하지만 그날도 정수는 끝내 50년 전에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아내 영희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을 만나기 전에 좋아했던 사람이 있었어. 영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는 표현하지 못했죠? 어떻게 알았어요? 정수가 놀랐습니다. 당신이 가끔 그런 표정을 지을 때가 있거든요. 말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같은. 영희의 지혜로운 대답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마음속에만 간직하고 있으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표현하지 않은 사랑은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74세가 된 정수는 젊은이들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면 표현하세요. 망설이지 마세요. 말하지 않은 사랑은 결국 후회만 남깁니다. 정수는 두 번째 진실을 적으며 가슴이 이어지는 아픔을 느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지 15년이 지났지만 그때의 후회는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1988년 정수가 42살이던 해였습니다. 서울에서 교사로 일하며 바쁘게 살아가던 정수에게 부산에 계신 어머니의 전화가 왔습니다. 정수야, 언제 한번 내려와서 어머니 얼굴 좀 보고 가거라. 어머니, 요즘 너무 바빠서요. 곧 시간 내서 내려갈게요. 정수의 대답은 늘 그랬습니다. 하지만 곧은 오지 않았습니다. 학교 일, 아이들 교육, 집안 살림, 모든 것이 우선순위에서 부산 고향집보다 앞섰습니다. 어머니는 78세였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 혼자서 내 남매를 키우신 강인한 분이었습니다. 정수는 막내 아들로서 어머니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우리 막내가 제일 똑똑해. 선생님까지 되었으니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다. 어머니는 늘 정수를 자랑하셨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늘 건강하실 것이라고, 시간은 충분할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했습니다. 1990년 여름, 큰형으로부터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정수야,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빨리 내려와. 정수는 급히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어머니 상태가 어떤가요? 정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많이 위험합니다. 나이도 많으시고
가족분들은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의 차가운 진단이었습니다. 정수는 어머니의 침대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때 그렇게 따뜻하고 힘있던 손이 이제는 차갑고 가늘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정수예요. 늦었지만 왔어요. 정수가 속삭였습니다. 어머니의 눈꺼풀이 살짝 떨렸습니다. 의식은 없었지만 정수의 목소리를 들으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어머니 곁을 지키며 지난 세월을 되돌아봤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자신은 그 사랑에 얼마나 무심했는지. 어린 시절 정수가 아플 때마다 밤새 간병해 주시던 어머니,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새벽 일찍 나가 일하시던 어머니, 정수가 교사가 되었을 때 누구보다 기뻐하시던 어머니. 어머니, 제가 효도다운 효도도 못 해드렸는데. 정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어머니가 잠깐 의식을 되찾으셨습니다. 정수야, 왔구나. 어머니의 목소리는 가늘고 약했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여기 있어요. 정수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너 바쁜데 이렇게 와서. 어머니는 여전히 아들을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더 자주 와야 했는데 못 와서 죄송해요. 괜찮다. 내가 잘 살고 있다는 것만 알아도 어머니는 행복해. 그것이 어머니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밤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정수는 깊은 후회에 빠졌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더 자주 찾아뵙지 못한 것, 더 많은 대화를 나누지 못한 것, 더 깊은 사랑을 표현하지 못한 것. 나는 왜 어머니께 더 잘해드리지 못했을까? 정수는 자책했습니다. 어머니의 방을 정리하던 중 정수는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정수가 서울에서 전화했다. 목소리가 피곤해 보였다. 너무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수가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정말 자랑스럽다. 언제 한번 내려와서 어머니한테 자랑도 하고 갔으면 좋겠다. 요즘 정수가 바빠서 전화도 잘 안 한다. 괜찮을까? 몸은 건강할까? 일기의 모든 페이지에는 정수에 대한 걱정과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바쁘다는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래도 보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 페이지의 글이 정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정수야, 어머니가 오래 살지 못할 것 같다. 몸이 많이 안 좋아졌어. 그래도 내가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까 어머니는 만족해. 다만 한 번만 더 보고 싶구나. 정수는 일기장을 읽으며 통곡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자신을 보고 싶어 하셨는지, 그리고 자신은 얼마나 무심했는지. 그 후 정수는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직 88세로 건강하게 계시던 아버지를 자주 찾아뵈었습니다. 아버지, 건강하세요? 정수는 매주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럼 아직 88에 아버지의 힘찬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2년 후 아버지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정수가 마지막까지 곁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아들아, 고맙다. 내가 자주 와줘서.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두 분을 모두 떠나보낸 후 정수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부모님의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짧다는 것. 언제나 계실 것 같던 분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곁을 떠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부모님께 사랑을 표현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이제 정수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바쁘더라도 부모님께 안부 전화 한 통 드려라. 부모의 시간은 생각보다 짧단다. 그리고 젊은이들에게도 전하고 싶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도하세요. 돌아가신 후회는 평생 가슴에 남습니다. 정수는 세 번째 진실을 적으며
자신의 가슴을 만져봤습니다. 10년 전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던 그 순간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건강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2010년 정수가 64세이던 해였습니다. 퇴직을 3년 앞둔 그는 여전히 열정적으로 교직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담임을 맡은 3학년 학생들의 진학 지도에 매달리며 하루에 12시간씩 학교에서 보내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선생님,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동료, 도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아직 젊어요. 정수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이미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수는 이런 증상들을 단순한 피로로 여겼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좀 쉬면 괜찮아질 거야. 정수는 자신을 달랬습니다. 그해 11월 학기 말 준비로 더욱 바빠진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정수는 교무실에서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가슴에 칼로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숨을 쉬기조차 어려웠습니다. 아파. 정수는 신음을 내며 책상에 엎드렸습니다. 정수 선생님. 옆자리 선생님이 놀라며 달려왔습니다. 119에 신고해주세요. 정수는 간신히 말을 내뱉었습니다. 응급실로 이송된 정수는 즉시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혈관이 막혀 심장 근육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환자분, 의식이 있으시죠? 지금 응급시술을 해야 합니다. 의사의 긴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수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죽을 수도 있구나. 수술실로 들어가면서 정수는 아내와 자녀들을 생각했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은데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진단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생활 패턴을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과로는 절대 금물이고 스트레스도 최대한 피하세요. 그럼 복직은 어렵나요? 정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소 6개월은 푹 쉬셔야 해요. 정수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살아온 자신이 갑자기 환자가 된 것입니다. 병실에서 회복하는 동안 정수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건강을 함부로 다뤘는지, 그리고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여보, 이제라도 건강 챙기세요. 돈도 명예도 건강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아내 영희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 건강을 잃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없어요. 딸이 덧붙였습니다. 정수는 그제야 자신이 가족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달았습니다. 6개월간의 휴직 기간 동안 정수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했습니다. 이렇게 여유 있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네. 정수는 새로운 생활의 매력을 발견했습니다. 복직 후에도 정수의 생활 방식은 달라졌습니다. 야근을 줄이고 스트레스를 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동료들은 그런 정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정수 선생님, 많이 달라지셨네요. 건강을 잃고 나니까 모든 게 달리 보여요. 정수의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정년퇴직 후 정수는 더욱 건강관리에 신경을 썼습니다. 정기검진을 빠뜨리지 않았고 운동도 꾸준히 했습니다. 하지만 74세가 된 지금도 가끔 가슴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수는 10년 전 그날을 떠올립니다. 건강은 한 번 잃으면 되찾기 어려워. 정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건강을 잃고 고생하는 동년배들이 많았습니다. 당뇨병으로 고생하는 친구, 관절염으로 걸음이 불편한 이웃, 치매로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지인. 젊을 때 건강을 지켰더라면 그들의 공통된 후회였습니다. 반면
건강을 잘 관리한 친구들은 70대에도 활기차게 살고 있었습니다. 등산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취미 활동도 즐겼습니다. 건강이 있어야 뭐든 할 수 있구나. 정수는 새삼 깨달았습니다. 지금 정수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1시간씩 산책을 합니다. 소형호 둘레길을 걸으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해. 정수는 매일 같은 다짐을 합니다. 식사도 규칙적으로 합니다. 짜고 기름진 음식은 피하고 신선한 채소와 생선을 많이 먹습니다. 술은 거의 마시지 않고 담배는 진작에 끊었습니다. 맛있는 건 참 많은데 건강을 위해서는 절제해야지. 정수의 새로운 철학입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명상도 배워서 하루에 30분씩 실천합니다. 마음이 편해야 몸도 편해져. 정수가 깨달은 또 다른 진실입니다. 이제 정수는 젊은이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세요. 아픈 후에 후회해도 늦습니다. 건강은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정수는 4번째 진실을 적으며 오랜 친구 윤석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50년 넘는 우정을 지켜온 그와의 인연은 정수에게 진정한 친구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1972년 정수가 대학교 1학년이던 시절 같은 기숙사 방을 쓰게 된 것이 윤석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경상도 출신인 정수와 전라도 출신인 윤석은 처음에는 사투리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기 어려워했습니다. 야, 너 말이 참 이상하다. 윤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도 마찬가지다. 정수도 맞받아쳤습니다. 하지만 둘은 금세 친해졌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시골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었고 성격도 잘 맞았습니다. 윤석은 정수보다 활발하고 유머러스했고 정수는 윤석보다 신중하고 책임감이 강했습니다. 우리 정말 좋은 친구가 될 것 같아. 윤석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그래, 평생 친구하자. 정수도 동의했습니다. 대학 4년 동안 둘은 거의 모든 것을 함께 했습니다. 공부도 함께 하고 아르바이트도 함께 찾고 연애 상담도 서로 해주었습니다. 졸업 후 정수는 교사가 되었고 윤석은 작은 무역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우정은 계속되었습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두 사람의 인생은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정수는 안정된 교직 생활을 했지만 윤석은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규모였지만 점차 사업이 커져갔습니다. 정수야, 나도 이제 제법 사업가가 됐어. 윤석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축하해, 윤석아. 정말 대단해. 정수는 친구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1990년대가 되면서 윤석의 사업은 더욱 번창했습니다. 수출입업을 하며 상당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반면 정수는 여전히 소박한 교사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때로 비교하곤 했습니다. 윤석 씨는 돈도 많이 벌고 성공했는데 정수 씨는. 하지만 두 사람의 우정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윤석은 성공했어도 옛 친구를 잊지 않았고 정수도 친구의 성공을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정수야, 돈이 전부가 아니야. 내가 하는 일이 더 가치 있어. 윤석이 종종 말했습니다. 윤석아, 너도 정말 열심히 살았잖아. 성공한 거 축하해. 정수는 언제나 친구를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수출입업을 하던 윤석의 회사는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환율 폭등으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결국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수야, 나 망했어. 윤석이 전화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정수는 즉시 윤석을 만나러 갔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친구는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정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사 자금이 모두 빠져나갔어. 빚만 수십억이야. 집도 팔아야 할 것 같아. 윤석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윤석 주변에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평소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업 파트너들은 연락조차 받지 않았고 함께 어울리던 친구들도 만나기를 꺼렸습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가네. 윤석이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진짜 친구는 남아있을 거야. 정수가 위로했습니다. 정수는 윤석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큰 도움을 줄 수 없었지만 마음의 지지만큼은 아끼지 않았습니다. 윤석아, 너무 절망하지 마.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정수는 계속 격려했습니다. 윤석이 집을 팔고 작은 원룸으로 이사할 때도 정수가 도왔습니다. 이사짐을 옮기는 것부터 새집 청소까지 모든 것을 함께 했습니다. 정수야, 고마워. 너 같은 친구가 있어서 다행이야. 윤석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가 얼마나 오래된 친구인데. 정수의 대답이었습니다. 몇 년간 윤석은 작은 일들을 하며 재기를 준비했습니다. 정수는 그런 친구를 꾸준히 응원했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도움도 주었고 때로는 단순히 대화 상대가 되어주었습니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 내 능력을 내가 잘하니까. 정수의 변함없는 믿음이었습니다. 2005년 윤석은 마침내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IT 관련 사업이었습니다. 작게 시작했지만 점차 성장해 나갔습니다. 정수야, 내가 없었다면 나는 진작 포기했을 거야. 윤석이 고백했습니다. 뭘? 내가 워낙 끈질긴 놈이니까 해낸 거지. 정수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2010년경 윤석의 사업은 다시 궤도에 올랐습니다.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예전에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윤석 씨, 오랜만이네요. 그때 일은 정말 안 됐어요. 옛 동료들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윤석은 누가 진짜 친구인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정수야,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은 너밖에 없었어. 윤석이 말했습니다. 그런 거 따지지 마. 우리 사이에 뭘. 정수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이제 74세가 된 정수와 윤석은 여전히 좋은 친구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차를 마시며 옛 이야기를 나눕니다. 50년 넘는 우정이니까 이제 진짜 친구지. 윤석이 웃으며 말합니다. 그래, 이제 죽을 때까지 친구야. 정수도 웃으며 대답합니다. 정수는 윤석과의 우정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진짜 친구는 좋을 때만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주변을 보면 친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위기 상황에서도 함께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친구는 숫자가 아니라 깊이예요. 진짜 친구 한 명이 가짜 친구 100명보다 소중합니다. 정수는 5번째 진실을 적으며 딸 수진과의 갈등을 떠올렸습니다. 한때 그는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겼고 그들의 인생을 자신이 설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1995년 딸 수진이 대학교 3학년이던 때였습니다. 수진은 국어국문학과에 다니고 있었지만 문학보다는 미술에 더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버지, 저 대학원의 미술학과로 진학하고 싶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술학과? 그걸로 뭐 먹고 살려고? 정수는 즉시 반대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에요. 그림 그리는 것이 너무 행복해요. 수진의 간절한 호소였습니다. 행복해봤자 배고프면 무슨 소용이야. 국어 선생님이라도 되어야지. 정수는 단호했습니다. 정수의 생각은 명확했습니다. 자신이 교사로서 안정적인 삶을 살았으니 딸도 그런 길을 걸어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예술은 취미로 하면 될 일이지 직업으로 삼기에는 너무 불안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진아, 아버지 말이 맞아.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야 해. 아내 영희도 남편의 편에 섰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몰래 미술학원에 다니며 실기를 준비했고 결국 미술학과 대학원 입시에 도전했습니다. 아버지 몰래 원서를 냈어요. 수진이 고백했을 때 정수는 크게 화를 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부모 말은 왜 안 듣고? 정수의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아버지는 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인정해 주지 않으세요? 수진도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내가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미술로는 성공하기 어려워. 정수는 자신이 옳다고 확신했습니다. 결국 수진은 미술학과에 합격했지만 정수는 등록금을 대주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내가 그 길을 가겠다면 내 힘으로 해봐. 정수의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수진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스스로 등록금을 마련했습니다. 카페에서 일하고 과외를 하고 그림도 그려서 팔기까지 했습니다. 정수는 그런 딸의 모습을 보면서도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고생 좀 해봐야 정신 차릴 거야. 정수는 여전히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2년 후 수진이 대학원을 졸업할 즈음 그녀는 작은 화랑에서 개인전을 열 기회를 얻었습니다. 아버지, 제 전시회에 와주세요. 수진이 초대장을 건넸습니다. 바쁘니까 못 갈 것 같다. 정수는 냉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을 이기지 못해 정수는 몰래 전시회장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본 딸의 작품들은 정수를 놀라게 했습니다. 수진의 그림들은 진짜 예술이었습니다. 감정이 살아있었고 메시지가 있었고 보는 사람을 감동시키는 힘이 있었습니다. 정말 수진이가 그린 거야? 정수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전시회를 찾은 사람들의 반응도 좋았습니다. 몇 작품은 판매되기도 했습니다. 이 작가는 앞으로 주목해봐야 할 것 같아. 관람객들의 평가였습니다. 정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딸이 정말로 재능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그 재능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쉽게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여전히 예술가의 삶이 불안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년이 흘러 수진은 점차 작가로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전시회에 참가했고 작품도 꾸준히 팔렸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자신이 하는 일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정말 행복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래. 정수는 여전히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2005년 수진이 결혼을 앞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예비 사위는 역시 예술가였습니다. 조각가였습니다. 둘 다 예술가면 어떻게 살려고? 정수는 또다시 걱정했습니다. 사랑하니까 함께하는 거예요.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수진의 대답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정수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딸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기뻤지만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진과 사위는 함께 작업실을 열었고 글의 작품 세계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더욱 발전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예상보다 잘 꾸려나갔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잘 살고 있어요, 아버지. 수진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2010년경 수진은 이미 중견 작가로 성장했습니다. 개인전도 정기적으로 열었고 작품 가격도 상당한 수준에 올랐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자신의 일에 만족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때 제 선택을 반대하셨지만 결국 제가 옳았죠?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수는 그제야 진심으로 인정했습니다. 내가 맞았어. 아버지가 잘못 생각했어. 아버지가 반대하셨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감사한 일이죠. 수진의 너그러운 마음이었습니다. 2015년 수진에게 큰 기회가 왔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열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 이번엔 꼭 와주세요. 제 인생 최고의 순간이에요. 수진의 간절한 부탁이었습니다. 정수는 이번에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전시회 개막식에 참석해서 딸을 축하했습니다. 수진아, 정말 자랑스럽다. 내가 이렇게 훌륭한 작가가 될 줄 몰랐어. 정수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아버지. 늦었지만 인정해 주셔서. 수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정수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길이 있고 그들만의 꿈이 있다는 것을. 부모의 역할은 자녀의 인생을 대신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길을 응원해 주는 것이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이제 74세가 된 정수는 젊은 부모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녀를 믿어주세요. 그들에게도 그들만의 인생이 있습니다. 부모의 꿈을 강요하지 말고 그들의 꿈을 응원해 주세요. 정수는 6번째 진실을 적으며 50대의 가장 어려웠던 시기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그는 교사 생활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시도했다가 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가 결국 더 큰 성공의 발판이 되었음을 지금은 깨닫고 있습니다. 2000년 정수가 54세가 되던 해였습니다. 20년 넘게 교사로 일하며 안정된 생활을 해왔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다른 꿈이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교육 관련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여보, 나 학원을 차려볼까 해. 정수가 아내 영희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갑자기 왜? 교사 일이 좋잖아. 영희는 놀랐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어. 내 교육 노하우를 더 많은 학생들에게 전해주고 싶고. 정수의 설명이었습니다. 정수는 오랫동안 계획을 세웠습니다. 학원가를 돌아다니며 시장 조사도 하고 교육 프로그램도 연구했습니다. 국어 전문 학원을 차리기로 결정했습니다. 20년간 쌓은 경험이 있으니까 잘할 수 있을 거야. 정수는 자신만만했습니다. 퇴직금과 적금을 모두 털어서 학원 개설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좋은 자리에 학원을 차리고 시설도 깔끔하게 꾸몄습니다. 정수국어학원이라는 간판을 달던 날, 정수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드디어 내 학원이 생겼어. 정수는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냉혹했습니다. 학생 모집이 예상보다 어려웠습니다. 이미 자리 잡은 대형 학원들과의 경쟁에서 밀렸습니다. 선생님, 우리 학원 학생이 너무 적어요. 직원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곧 늘어날 거야. 우리 수업이 좋으니까. 정수는 낙관했습니다. 첫 달 등록 학생은 10명에 불과했습니다. 월 고정 비용만 해도 수백만 원인데 수입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둘째 달에는 학생 수가 15명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적자였습니다. 정수는 광고비를 늘리고 수업료도 낮췄습니다. 아직 시작 단계니까 투자라고 생각하자. 정수는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나도 학생 수는 20명을 넘지 못했습니다. 매월 수백만 원의 적자가 계속되었습니다. 여보, 이러다가 집까지 날릴 것 같아. 영희가 걱정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봐. 분명 잘 될 거야. 정수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학원이 근처에 들어오면서 학생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이번 달에 학생 5명이 그만둔대요. 직원의 보고였습니다. 왜 그만둔다고 했어? 정수가 물었습니다. 다른 학원에 더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정수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20년간 모은 돈이 바닥나가고 있었습니다. 18개월 후 결국 학원을 정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안해, 영희야.
내 욕심 때문에 이렇게 됐어. 정수는 자책했습니다.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영희가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정수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모든 것을 잃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정수는 며칠 동안 우울해했습니다. 그때 우연히 평생교육원에서 강사를 구한다는 공고를 봤습니다. 성인 대상 국어 교육 강사였습니다. 이것도 해볼까? 정수는 반신반의하며 지원했습니다. 다행히 합격했습니다. 학원 운영 경험과 교사 경력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성인 교육은 정수에게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중고등학생과는 다른 진지함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유익한 수업이에요. 수강생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몇 달 후, 다른 평생교육원에서도 강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정수의 강의가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학원보다 이쪽이 더 맞는 것 같아 정수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1년 후, 정수는 여러 기관에서 강의를 하는 전문 강사가 되었습니다. 평생교육원, 문화센터, 도서관 등에서 정기적으로 강의했습니다. 수입도 학원 할 때보다 안정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일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이제야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을 찾은 것 같아 정수는 행복했습니다. 2005년경부터는 기업체에서도 강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직장인 대상 글쓰기 교육이었습니다. 선생님의 강의가 정말 실용적이라고 소문났어요. 기업 담당자의 말이었습니다. 정수의 강의는 점점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예약이 몇 달씩 밀릴 정도였습니다. 학원 실패가 오히려 더 좋은 길로 인도한 것 같아 정수는 깨달았습니다. 퇴직 후에도 정수는 강의를 계속했습니다. 70세가 넘어서도 여전히 강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 국어가 재미있어져요. 수강생들의 꾸준한 사랑이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학원 실패는 정수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만약 학원이 성공했다면 평범한 학원 원장으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실패 덕분에 진짜 자신이 잘하는 일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강사라는 새로운 직업을 얻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 정수는 이제 확신합니다. 젊은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는 더 큰 성공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다른 길을 찾아보세요. 정수는 7번째 진실을 적으며 가장 힘들었던 인간관계의 상처를 떠올렸습니다. 30년 넘게 원한을 품고 살다가 결국 용서를 선택했을 때 진정한 자유를 얻었던 그 순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1985년 정수가 39세이던 해였습니다. 당시 그는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부장교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학교에 박현민이라는 동료 교사가 있었는데 둘은 나이도 비슷하고 입사 동기여서 친하게 지냈습니다. 정수야, 우리 같이 승진해서 교장까지 가자. 현민이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래, 서로 도우면서 잘 해보자. 정수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그해 여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감 승진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정수와 현민이 모두 후보에 올랐는데 최종 선발은 한 명뿐이었습니다. 정수야, 우리 중 누가 되든 축하해주자. 현민이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사이에 뭘. 정수도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현민은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뒤에서는 다른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수에게 불리한 소문을 퍼뜨리고 정수의 실수를 과장해서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정수 선생이 요즘 수업 준비를 소홀히 한다더라. 현민이 흘린 소문이었습니다. 정수 선생이 학부모들과 갈등이 있었다고 하던데 또 다른 소문이었습니다. 정수는 처음에는 그런 소문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자신의 실력을 믿었고
공정한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민의 공작은 치밀했습니다. 평소 정수와 가깝지 않던 동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학교 분위기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성했습니다. 결국 교감 승진자는 현민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정수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축하해, 현민아. 정수는 억지로 축하 인사를 했습니다. 고마워, 정수야. 다음 기회에는 내가 승진할 거야. 현민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현민의 배신을 점점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동료들이 하나둘씩 현민이 뒤에서 한 일들을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정수야, 현민이가 너에 대해 안 좋은 말을 많이 했어. 한 동료가 귀띔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교장실에 가서 내 흉을 봤다더라. 다른 동료의 증언이었습니다. 정수는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믿었던 친구에게 등을 찔린 기분이었습니다. 이런 비열한 놈이. 정수는 현민을 보기만 해도 화가 났습니다. 그 후 정수와 현민의 관계는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인사도 하지 않았고 필요한 업무 외에는 대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현민은 교감이 되어 정수보다 상급자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정수에게 업무상 지시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박 부장, 이 업무 처리해 주세요. 현민의 명령 같은 말투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수는 억지로 참았습니다. 정수의 마음속에는 원한이 깊게 뿌리내렸습니다. 언젠가는 현민에게 복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년 후, 현민에게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학부모들로부터 촌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현민이 드디어 망했구나. 정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현민은 위기를 잘 넘겼습니다. 여전히 교감 자리를 유지했고 나중에는 교장까지 되었습니다. 세상이 불공평해 정수는 더욱 분노했습니다. 30년이 흘렀습니다. 정수는 퇴직했고 현민도 퇴직했습니다. 하지만 정수의 마음속 원한은 여전했습니다. 2015년 정수가 69세가 되던 해였습니다. 우연히 현민이 중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위암, 사기였습니다. 인과응보야. 정수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수는 자신의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30년 동안 원한에 사로잡혀 살았는데 그것이 자신에게 무슨 도움이 되었을까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정수는 자문했습니다. 어느 날 정수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현민에 대한 원한은 현민을 해롭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괴롭혀왔다는 것을. 내가 바보였구나. 내 인생을 낭비했어. 정수는 후회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오랜 고민 끝에 결정했습니다. 현민을 찾아가 보기로 한 것입니다. 병원을 찾은 정수는 현민의 초췌한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때 교만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죽음 앞에서 작아져 있었습니다. 정수야, 내가 왜? 현민도 놀랐습니다. 그냥 문병 왔어. 정수가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30년간의 원한이 그 사이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정수야, 미안해. 현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뭐가? 그때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 현민의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정수는 그 순간 마음속에서 뭔가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30년간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이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괜찮아. 다 옛날 일이야. 정수가 대답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내가 이렇게 와줄 줄 몰랐어. 현민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그만 잊자. 우리 나이에 무슨 원한이야. 정수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한 달 후 현민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수는 장례식에 참석해서 조문했습니다. 다행히 화해하고 갔네. 정수는 다행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 후 정수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30년간
자신을 괴롭혔던 원한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마음이 가벼워졌고 세상을 보는 눈도 밝아졌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였구나. 정수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74세가 된 정수는 젊은이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원한을 품고 사는 것은 독을 마시면서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용서하세요. 그것이 당신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정수는 8번째 진실을 적으며 자신의 하루 일과를 떠올렸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큰 성공과 거대한 꿈만 쫓았지만 이제는 소소한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고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들이 진짜 행복의 원천이라는 것을 나이가 들어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아침 6시 정수는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40년간 교사 생활을 하며 몸에 밴 습관은 퇴직한 지 9년이 지난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의무감이 아닌 즐거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일과는 창문을 여는 것입니다. 소양호의 신선한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고 새들의 지저귀미 하루를 알려줍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하루구나. 정수는 매일 아침 같은 감사를 표현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런 작은 것들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늘 바쁘게 달려가며 큰 목표만 생각했습니다. 승진, 성공, 인정. 모든 관심이 일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언제나 나중에만 생각했구나. 정수는 과거를 되돌아보며 씁쓸해합니다. 두 번째 일과는 아내와 함께 마시는 차 시간입니다. 45년을 함께 살아온 영희와 나누는 아침의 대화는 하루의 소중한 시작입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 영희가 말합니다. 그래, 산책하기 딱 좋겠어. 정수가 대답합니다. 이런 평범한 대화가 지금은 가장 소중합니다. 예전에는 신문을 보거나 업무 걱정을 하며 아침을 보냈는데 이제는 아내와의 시간에 집중합니다. 40년 동안 이런 여유가 있었다면 우리 부부관계도 더 좋았을 텐데. 정수는 아쉬워합니다. 세 번째 일과는 1시간 동안의 산책입니다. 소양호 둘레길을 천천히 걸으며 자연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길을 걸으며 정수는 계절의 변화를 느낍니다. 봄에는 새싹이 돋고 여름에는 푸르른 나무잎이 그늘을 만들어주고 가을에는 단풍이 물들고 겨울에는 하얀 눈이 세상을 덮습니다. 매일 같은 길인데도 항상 새로워. 정수는 감탄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산책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시간에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여겼습니다. 효율만 생각했구나. 삶의 여유를 모르고 살았어. 정수는 과거를 반성합니다. 산책 중에 만나는 이웃들과의 인사도 소중한 일상입니다. 정수 선생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동네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합니다. 네, 김 할머니도 건강하시네요. 정수가 웃으며 대답합니다. 이런 작은 소통들이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예전에는 이웃과 인사하는 것도 귀찮아했는데 이제는 소중한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일과는 텃밭 가꾸기입니다. 집 뒤쪽 작은 텃밭에서 상추, 토마토, 고추 등을 기릅니다. 오늘 상추가 많이 자랐네. 정수는 뿌듯해합니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는 단순한 작업들이 명상과 같은 효과를 줍니다. 마음이 차분해지고 스트레스가 해소됩니다. 생명이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정수의 새로운 발견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농사일을 하찮게 생각했습니다. 도시에서 살며 자연과 멀어진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연과 함께하는 삶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다섯 번째 일과는 독서 시간입니다.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은 책을 읽습니다. 주로 문학 작품이나 철학서를 읽습니다. 젊을 때는 실용서만 읽었는데 이제는 마음을 살찌우는 책들이 좋아. 정수는 변화된 자신을 발견합니다.
책을 읽으며 다른 사람의 인생을 간접 체험하고 새로운 생각들을 만나는 것이 즐겁습니다. 6번째 일과는 일기 쓰기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그날 있었던 일들을 기록합니다. 오늘 만난 사람들, 느낀 감정들, 고마웠던 순간들. 정수는 꼼꼼히 적어갑니다. 일기를 쓰면서 하루를 되돌아보고 감사함을 느낍니다. 작은 행복들이 쌓여서 큰 만족감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전에는 특별한 일만 행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수는 과거를 반성합니다. 젊은 시절 정수가 생각하는 행복은 승진, 상여금, 포상 같은 특별한 사건들이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은 지루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가족이 건강한 것, 맛있는 식사, 따뜻한 잠자리. 이 모든 것이 감사한 행복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 바로 내 곁에 있었어. 정수의 깨달음입니다. 2020년 코로나19가 시작되었을 때 정수는 이런 일상의 소중함을 더욱 절실히 느꼈습니다. 외출이 제한되고 사람들을 만나기 어려워지자 평범했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건강하게 산책할 수 있는 것도, 가족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것도 모두 축복이야. 정수는 팬데믹을 통해 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지금 정수의 하루는 거창한 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침 운동, 텃밭 일, 독서, 친구와의 전화, 가족과의 대화, 모두 평범한 일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평범함 속에서 정수는 진정한 만족감을 느낍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가진 것들로 충분히 행복합니다. 소유가 아니라 경험이 행복을 만든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 정수의 철학입니다. 저녁 식사 시간도 소중한 일상 중 하나입니다. 아내와 둘이서 먹는 검소한 식사지만 서로의 하루를 나누며 웃는 시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오늘 텃밭에서 딴 상추가 정말 맛있네. 영희가 말합니다. 그래, 우리가 키운 거니까 더 맛있지. 정수가 흐뭇하게 대답합니다. 이런 대화를 나누며 정수는 깨닫습니다. 행복은 특별한 날에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순간들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것도 정수의 일상 중 하나입니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수많은 별들이 춘천에서는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 별들이 언제나 여기 있었는데 왜 이제야 보게 됐을까? 정수는 자문합니다. 바쁜 삶 속에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늘의 별처럼 늘 우리 곁에 있지만 보지 못하는 행복들 말입니다. 젊은이들에게 말해주고 싶어. 큰 꿈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도 놓치지 말라고. 정수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이제 정수는 매일이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선물입니다. 행복은 거창한 성취가 아니라 작은 일상의 연속이구나. 정수는 확신합니다. 정수는 마지막 10번째 진실을 적으며 창밖의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74년의 인생을 되돌아보니 가장 큰 깨달음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늘 미래만 바라보며 살았지만 이제는 현재가 가장 확실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1970년대 20대의 정수는 늘 10년 후, 20년 후를 획했습니다. 30세까지는 결혼하고 40세까지는 부장교사가 되고 50세까지는 교감이 되자는 식으로 미래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준비 과정이고 진짜 인생은 나중에 시작될 거야. 젊은 정수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30세가 되어도 여전히 미래만 바라봤습니다. 40세가 되어도 50세가 되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늘 나중에 언젠가는 이라는 말을 달고 살았습니다. 언젠가는 여행도 많이 다니고 언젠가는 취미도 갖고
언젠가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지. 정수는 현재를 유예하며 살았습니다. 결혼 초기 아내 영희와의 신혼 시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인데도 정수는 장래 걱정에만 몰두했습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몇 년 후에는 여유가 생길 거야. 그때 진짜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정수는 현재의 행복을 밀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도 그랬습니다. 아들 준호와 딸 수진이 귀엽게 자라는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늘 아이들의 미래만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야 한다. 장래가 걱정된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현재의 시간보다는 그들의 미래에만 신경 썼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그 소중한 순간들을 다 놓쳤구나. 지금 정수는 후회합니다. 전환점은 64세에 찾아온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정수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미래는 확실하지 않구나.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확실한 시간이야. 병원 침대에서 정수가 얻은 깨달음이었습니다. 회복 과정에서 정수는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더 이상 먼 미래를 계획하지 않고 오늘 하루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 오늘 가족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정수의 새로운 철학이었습니다. 70대가 된 지금 정수는 완전히 현재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 안에서 의미와 행복을 찾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구나라며 감사합니다. 아내와 차를 마실 때도 그 순간의 따뜻함을 온전히 느낍니다. 이제야 진짜 살고 있는 것 같아. 정수의 솔직한 감회입니다. 산책을 할 때도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려 하지 않습니다. 걷는 과정 자체를 즐기고 길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에 관심을 갖습니다. 예전에는 빨리빨리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천천히 음미하며 살고 있어. 정수의 변화입니다. 친구들과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이야기나 미래 계획보다는 지금 이 순간 함께하는 시간 자체를 즐깁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미래를 걱정하고 간섭하기보다는 지금 그들이 행복한지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손자들과 놀 때도 정수는 완전히 현재에 집중합니다. 그들의 성적이나 미래보다는 지금 이 순간 함께 있고 즐기는 시간이 소중합니다. 이런 순간들이 정수에게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특별한 계획이나 목표가 없어도 지금 이 순간만으로 충분히 만족스럽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오늘 날씨가 참 좋네라며 감탄하고 비가 오면 비 오는 소리가 참 좋네라며 감사합니다. 모든 순간에서 의미를 찾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났고 미래는 불확실해. 하지만 현재는 내가 직접 경험하고 있는 확실한 시간이야. 정수의 확신입니다. 건강관리도 현재 중심적으로 합니다. 오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 운동하고 식단을 관리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연락하자가 아니라 지금 바로 안부를 물어보자로 바뀌었습니다. 미루지 말고 지금 하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정수의 새로운 원칙입니다.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소양호의 물결이 석양에 물들어 황금빛으로 반짝이고 있습니다. 정수는 메모지에 적힌 10가지 진실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봤습니다. 말하지 않은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 부모의 시간은 생각보다 짧다. 건강은 모든 것의 기초다. 진짜 친구는 위기에 드러난다. 자녀는 독립적인 존재다. 실패는 새로운 기회의 문이다. 용서는 자신을 위한 선택이다. 작은 일상이 큰 행복을 만든다. 부부는 서로의 거울이다. 현재가 가장 소중한 시간이다. 74년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모든 것이 여기에 담겨 있구나. 정수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각각의 진실 뒤에는 수많은 경험과 깨달음이 숨어 있습니다.
때로는 실수를 통해, 때로는 후회를 통해, 때로는 아픔을 통해 얻은 소중한 지혜들입니다. 젊었을 때 이 진실들을 알았더라면 정수는 잠깐 아쉬워했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때는 몰랐기 때문에 지금 알 수 있는 거겠지. 모든 경험이 필요했던 거야. 정수는 자신의 인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실수도 많았고 잘못된 선택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영희가 텃밭에서 상추를 따고 있습니다. 45년을 함께한 동반자의 모습이 저녁 햇살에 비춰 더욱 아름다워 보입니다. 저 사람과 함께 늙어간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정수는 감사함을 느낍니다. 이제 74세가 된 정수는 매일매일이 선물 같습니다.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어제를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모든 관심을 집중합니다. 해가 완전히 저물었습니다. 소양호의 달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정수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봅니다. 74년의 인생이 나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지혜였구나. 정수는 감사함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각각의 진실 뒤에는 수많은 경험과 때다름이 숨어 있습니다. 때로는 실수를 통해, 때로는 후회를 통해, 때로는 아픔을 통해 얻은 소중한 지혜들입니다. 젊었을 때 이 진실들을 알았더라면 정수는 잠깐 아쉬워했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때는 몰랐기 때문에 지금 알 수 있는 거겠지. 모든 경험이 필요했던 거야. 정수는 자신의 인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실수도 많았고 잘못된 선택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영희가 텃밭에서 상추를 따고 있습니다. 45년을 함께한 동반자의 모습이 저녁 햇살에 비춰 더욱 아름다워 보입니다. 저 사람과 함께 늙어간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정수는 감사함을 느낍니다. 이제 74세가 된 정수는 매일매일이 선물 같습니다.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어제를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모든 관심을 집중합니다. 해가 완전히 저물었습니다. 소양호의 달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정수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봅니다. 74년의 인생이 나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지혜였구나. 정수는 감사함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내일도 정수는 같은 시간에 일어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것입니다. 매일매일이 선물이고 매 순간이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젊은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정수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합니다. 미래만 바라보며 현재를 놓치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표현하세요. 부모님의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건강을 소중히 여기고 진정한 친구를 알아보세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용서하는 법을 배우세요. 작은 일상에서 행복을 찾고 가족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이것이 제가 74년을 살며 깨달은 인생의 진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수는 메모지를 소중히 접어서 가슴에 품었습니다. 74년의 인생이 남긴 가장 소중한 유산. 그것은 바로 삶의 진실에 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74세 김정수 선생님의 인생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 모두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10가지 진실을 기억하며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사랑하는 분들과도 함께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